네. 자,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까다로운 문제도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의 예제 1번이에요. 사실 눈으로만 그냥 보고 풀어도 맞힐 수 있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공기업 취업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기업 취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걸 기호로 간단하게 바꾸면서 푼다 그러면 뭐 어렵게 쓰지도 않겠죠. 컴할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어. 한 글자만 써도 내가 헷갈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가산점이 있으면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컴할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여기 4번이네요. 자, 왜? 여러분들 이게 결론으로 나왔지만 대우명제로 바꾸면 뭐예요? 합격할 수 없다면 컴할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는데 자, 사실 이렇게 전제가 나와 있는 문제는 많이들 쉽게 풀이하는 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대우명제라는 것까지 잘 기억했어야 됐을 거고 자, 2번 풀어볼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결론이 주어지고 전제 중에 뭐 하나를 이렇게 찾는 이런 유형을 많이들 어려워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원명제를 이용한 풀이는 뭐였어요? A 화살표 B, B 화살표 C 이렇게 연결이 되면 A면 C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뭐냐? A면 C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아마도 A에서 C까지 무언가 거쳐서 연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참이라면 잘 보세요. 자,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노사원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결론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유부장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게 노사원의 말도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게 이제 전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 뒤에 들어가는 게 또 전제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제 1번 봅시다. 전제 1번은 박 차장에 대한 이야기랑 유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유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전제가 제 전제 1번이란 뜻이에요. 공통인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전제 1번이고 요게 전제 2번인 거죠. 자,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대우명제로 바꿔서 봐야 돼요. 유부장의 말이 거짓이면 박 차장의 말은 진실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바로 얘가 되겠죠. 우리가 찾는 정답은 바로 얘. 이게 정답인 거고 자, 볼까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또 요 명제의 대우명제예요. 노사원의 말이 진실이면 박 차장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번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하는 건데 풀이를 보니까 어때요? 전제가 나와 있으면 그냥 전제 연결해서 풀고
결론이 나와서 전제를 찾는 거면 이렇게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하면서 풀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원명제를 대우명제로 바꿔가면서 풀죠. 이렇게 어떤 가원명제가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대우명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우명제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우명제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어야 돼요. 자, 일단 가원명제를 이용한 추론 문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볼게요. 자, 정원 전칙 명제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정원 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정원 명제는 논리학에서 사실은 4개로 구분해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풀지 말고 우리는 그냥 2개로만 전칭 명제, 특칭 명제 이렇게만 구분할 겁니다. 전칭 명제 그냥 이 단어의 어감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 돼요. 전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대상 전체를 지칭하는 명제예요. 모든 P는 Q이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자, 모든 P는 Q이다라는 건 P인 것이나 P인 것들을 Q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밑에 예시. 모든 A학교 학생은 노래를 잘한대요. 지나가는 A학교 학생 노래 실력을 들어보지 않아도 노래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 A학교 출신이야? 노래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는 명제입니다. 요 얘기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P인 것을 Q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줘요. 지나가는 A학교 학생 노래 잘한다고 판단해도 되죠? 지나가는 B학교 학생은 어때요? 모르죠? P인 애를 판단할 때 쓰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되게 잘해. A학교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죠? A학교 학생들을 노래를 잘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고 판단하는 거지 노래 잘하는 걸 보고 A학교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PQ의 순서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모든 A학교 학생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지금 계속 예를 들었듯이 어떤 사람이 A학교 학생이라면 노래를 잘할 것이다라는 이 가원 명제도 참이죠. 이 가원 명제가 항상 참이라면 모든 A학교 학생들 노래 다 잘한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미상 전칙 명제랑 이런 형태의 가원 명제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유사하게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유사하게 활용이 되냐? 자, 여러분들 전칙 명제의 기호는 요 기호를 써요. 여기 쓰여 있는 요 기호는 알파벳 A를 거꾸로 쓴 거예요. 전부라는 뜻에. 이 기호가 들어간다라는 걸 제외하면 이 기호가 들어간다는 것만 제외하면 가원 명제랑 그 가원 명제의 대우 명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전칙 명제 기호가 들어가는 거 빼고는 가원 명제처럼 얘도 서로 동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얘를 저 명제의 대우 명제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엄밀하게는 대우 명제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대우라는 용어는 가원 명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이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용어를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칙 명제는 가원 명제랑 비슷해. 대우 명제 개념이 그래서 적용될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이 정원적 3단 논법이랑 3단 논법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P 화살표 Q, Q 화살표 R이면 P 화살표 R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가원적 3단 논법에서의 요 기호 빼고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걸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P인 애들이 전부 다 Q인 애들 안에 이렇게 포함되고 Q인 애들은 전부 다 R인 애들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P인 애들이 R 안에 포함되니까 P인 애들은 전부 다 R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고 막 강조하는 이유는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 푸는 게 더 좋아요.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다만 개념을 이해할 때는 뭐 이런 거를 같이 기억을 해도 됩니다. 자, 전칙 명제의 부정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칙 명제 말고 특칙 명제라는 게 있어요. 특칙 명제. 특칙 명제는 존재한다라는 뜻의 요 알파벳 기호 E를 거꾸로 쓴 이런 명제를 말해요.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P는 Q이다 라는 기본적인 형태인데 P이고 Q인 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P이고 그리고 Q인 애가 있다. 이게 화살표의 의미가 여기서는 사실은 그리고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P이면서 Q인 애가 있어. P이긴 하지만 Q인 애가 있어. P인 애들 중에서 Q인 애가 있어. 다 있다라는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있다라는 요 얘기를 하는 명제가 특칙 명제고 여기서는 이 화살표가 그리고 동시에 이면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돼서 얘만 약간 다른 애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전칙 명제를 부정하면 특칙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모든 아까 했죠 우리? A 학교 학생들이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 명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모든 A 학교 학생들 여러분들 노래 잘해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무슨 뜻이죠? 노래 못하는 애도 있다는 뜻이죠? 전부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노래 못하는 애도 있어 라는 뜻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레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이 전칙 명제가 거짓이면 발레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부정하면 발레가 존재해요. 발레는 뭐죠? A 학교 학생이면서 노래를 못하는 애가 있다는 게 발레겠죠? 얘가 발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칙 명제를 부정하면 특칙 명제가 되고 이걸 뭔가 공식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전칙 명제 부정하면 특징이고 이 뒤에 거, 이 뒤에 거에 부정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용이는 바보이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민용이는 바보가 아니다죠? 서술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민용이는 바보이다를 부정한다고 해서 민용이가 아닌 애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잖아요. 항상 뒤에 것만 부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래 것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자, 또 한번 제가 빠르게 풀어 볼게요. 자, 예제 4번 봅시다. 예제 4번. 자, 과원 명제랑 똑같이 푼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풀어요? 자, 결론 먼저 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칙 명제 기호를
쓰는 게 맞지만 안 써도 돼요. 가원 명제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명제를 부정할 때만 약간 다른데 명제를 부정할 리가 없는 문제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오페라를 좋아한대요. 이 뜻은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어때? 그런 애들은 오페라를 좋아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자,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전제 1이 자, 이 왼쪽에 해당하는 A인지 빨간색에 해당하는 A인지 파란색에 해당하는 A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음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빨간색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전칙 명제 그 기호 알파벳 A를 안 썼으니까 대우 명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면 노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얘가 뭐라고요? 여기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노래를 좋아하면 오페라를 좋아하네 라는 얘가 이제 전제 2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이 뭔가요? 자, 요것도 똑같네요. 요렇게 요 2번. 대우명제처럼 바뀌어서 나와 있죠. 2번.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원명제랑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방금 얘기한 거. 가원명제랑 유사하게 활용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모든 P는 Q이다. 뭐라고요? P인 것들을 Q라고 생각한다. P인 걸 보고 Q라고 생각해도 Q라고 판단한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그게 바로 여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잘 활용이 될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갑니다. 20페이지예요. 자, 내용 한번 먼저 훑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특징 명제라는 게 있어요. 자, 대상을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 건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특정 대상. 많은 사람들이 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중학교 친구들 중에 어떤 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 중학교 친구 여러 명 중에서 누구 하나를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름을 알면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중학교 친구 중에 노래 정말 잘하는 애 있었잖아. 춤도 엄청 잘 추는 애 있었지. 걔 기억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학원 오는 길에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커피숍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열하죠. 거기 그 사람 있잖아. NCS 강사 중에 파란색 셔츠 입고 강의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특정할 때는 그 특징을 인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명제가 바로 얘예요. 어떤 P는 Q이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 중학교 동창은 노래를 잘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인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P랑 Q에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대상이 갖는 특성이에요. 자, 저를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성별이 남성이니까 어떤 남자가 뭐 안경을 쓰지 않았다. 저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안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돼요. 사람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나 보지? 그래서 야 저기 안경 안 쓴 남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성별은 남성이고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는 사람이다. 이름을 알면 이름을 쓰고 모르면 안 써도 돼요. 뭐 문자로 이렇게 써도 돼. X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경을 안 쓰고 남자인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의미가 없어요. 안경을 안 쓴 남자인데 안경을 안 쓴 사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특성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P와 Q가 화살표 앞뒤에 어디에 있냐가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P와 Q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P와 Q의 위치만 바꾸는 걸 가원명제에서는 여기라고 했었죠? 가원명제랑 전칙명제에서는 P와 Q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냥 아예 다른 명제가 되는 거지만 유일하게 특칙명제에서는 바꿔도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마치 대우명제라는 그 개념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써야겠다. 어떤 위에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안경을 쓴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 대우명제처럼 정권, 후권 위치 바꾸고 부정기호를 다시 반대로 넣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랑 안경을 쓴 남자가 아닌 사람, 뭐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같은 대상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안경 쓰냐 안 쓰냐가 달라지고 성별이 달라지는데 절대 같은 대상이 될 수 없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명제 공부를, 논리 공부를 약간 어설프게 한 분들이 대우명제가 뭐 만능인 것처럼 모든 명제에 대해서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아래 나와 있는 특징 함축 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래에 중간에 나와 있는 사례 한번 보시면서 이해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특칙명제를 활용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가원명제나 전칙명제를 활용한 문제는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막상 문제 풀 때 특칙명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요. 자, 기호로 먼저 보지 말고 이 밑에 있는 예시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든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남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P인 것들을 Q라고 판단해도 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남학생이야? 축구 좋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요. A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에요. 철수한테 무슨 선물을 사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얘 남학생이면 축구 좋아하겠네? 뭐 축구 게임 뭐 사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남학생이라는 특징을 갖는 애들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A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 철수를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되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어? 남학생이야? 축구 좋아하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철수 축구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주 간단한 추론이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필기시험에서는 왜인진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은 A 학교에 다닌다. 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잘 봐요. 어떤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죠? 자, 봐봐요. 이 어떤이라는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야? 모르니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어떤이라는 말. 근데 어떤 남학생은 A 학교에 다녀. A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특정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부, 남학생 중에 일부 또는 어떤 부분 집합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남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어. 남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름을 붙여도 돼요.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A 학교에 다니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죠.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 사람 특정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입니다. 이 특정한 사람을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어떻게 판단해요?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남학생이죠? 축구 좋아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A 학교 학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A 학교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A 학교에 다니는 저 남학생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A 학교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이걸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또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얘가 얘란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기호로 바꾸면 위에 있는 기호로 바뀌게 되고 기호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얘네는 기호는 뭐 정리할 때 한번 학습을 정리할 때 한번 좀 보시고 요 예시로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하단에 특정 대상으로 생각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수돗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물을 좋아한대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돗물을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들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나오면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A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깨끗한 물을 좋아해. 근데 수돗물도 좋아해. 요 예문은 그 수자원공사 샘플 문항에서 따온 건데 깨끗한 물 좋아한다고 수돗물 좋아하진 않을 텐데 수돗물을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에 따르면 어때요? 수돗물을 좋아한다고 안전한 물도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수돗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가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수돗물도 좋아하는데 안전한 물도 좋아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돗물을 좋아하는 사람 안전한 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 수돗물이 여기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다. 수돗물을 좋아해? 안전한 물도 좋아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깨끗한 물 좋아하고 수돗물 좋아하고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요? 여기에서? 자, 봐요.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지금 주어진 전제로는 안전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돗물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뭔가 이 둘을 조합해서도. 그리고 이거의 역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수돗물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대.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수돗물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라고 해볼게요. 제가 수돗물을 좋아하지 않고요. 깨끗한 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인가요? 특성이 아예 다르니까 이 A를 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보고서 B라는 사람은 어떻다고 판단해도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너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한테 너 교회 다녀? 얘 이상한 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은 딱 그 대상에 국한돼야 돼요. A라는 대상 우리가 이름 붙였죠. 이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수돗물 좋아하거든요. 수돗물 안 좋아하죠? 특성이 아예 다르게 언급된 애들은 그냥 바로 배제하면 돼요. 자, 요건 어때요? 깨끗한 물 좋아하는데 깨끗한 물 좋아하지 않는 애래.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아닌 거야. 자, 4번이 답이겠네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안전한 물 좋아하고 깨끗한 물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자, 이게 A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나중에 저희가 조금 빠르게 푼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면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는. 자, 전제 2번에 특정한 사람이 나왔죠. 전제 2번에 특정한 사람이 나왔고 자, 이 내용을 보건대 아마도 수돗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전한 물을 좋아하니까 이 전제 2번에 나오는 이 친구도 안전한 물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전제 2번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갖는 애야. 그런 특성을 갖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에 있지? 동일하게 나와 있는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 6번 볼게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 유형의 문제,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이 유형의 문제는 NCS라는 시험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특정 기업 시험에서는 막 5문제씩 나오기도 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막상 또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정답률이 정말 처참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나올 때마다 10초, 20초면 답이 나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가수가 성악을 전공했대요? A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A라는 사람인데요. 그럼 결론에 나오는 이 가수, 성악을 전공한 이 가수 누구예요? 얘도 A예요. 등장인물이 여러 개가 나오는 문제면 얘가 A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이 문제에서는 얘도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이 전제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걸 추론이라고 해요. 새롭게 내린 결론이 뭐죠? 20대이다라는 게 새로 추가됐죠. 이 앞에 건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20대이다라는 게 새로 추론된 사실인데 도대체 뭘 보고 20대라고 판단한 걸까요? 모든 P는 Q이다가 뭐라 그랬어요? P인 걸 보고 Q라고 판단해 라는 뜻이었죠. Q라고 판단해. 20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Q 자리에 2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P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P인 걸 보고 Q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P인 건 뭐겠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어야겠죠. 이해돼요? 예를 들면 모든 여성은 20대이다. A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쟤한테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가수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20대이다. 가수가 아닌 사람을 20대라고 판단하라는 뜻인데 가수인 A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P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는 이 A가 갖고 있던 특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인 특성이 들어가도 되고 성악을 전공했다가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 필기시험에서는 뭐 개수를 좀 잘 맞춰서 넣는 편인데 어쨌든 이 P 자리에는 가수 아니면 성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개념으로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겠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문제를 딱 빨리 풀려면 어떻게 푸냐? 문제를 딱 보고요. 요게 추가됐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일단 전칙 명제여야 되니까 전칙 명제인 애들 중에서 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20대이다라는 결론 나오려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수자원공사 샘플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10초짜리 문제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NCS라는 시험 60문제 60분 동안 푸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당 평균 1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1분 타이머 재놓고 이렇게 시간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60초 동안 풀 수 있네? 50초 동안 풀 수 있네? 만족하면 안 돼요. 얘는 2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얘를 20초 동안 풀지 못하고 60초 동안 푼다 그러면 다른 문제 풀 시간 40초 날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어떤 문제는 20초, 30초 만에 풀 수 있으면 푸세요. 몇 문제 없겠지만. 근데 어떤 문제는 2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문제의 난이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2분, 3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공부하면서 30초 어떻게 내가 아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20초에 풀면서 여기서 30초를 아낄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생각인 거죠.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22페이지입니다. 선언 명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앞에서 다른 명제를 설명하면서 이미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A 또는 B, A나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장들인데요. 자, 이렇게 A 또는 B 이렇게 V자 이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는 합집합 기호 있죠? 사실 뭐 해석적으로도 좀 유사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연상을 하셔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가원 명제 기억나나요?
P이면 Q이다가 선언 명제로는 P가 아니거나 Q이다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오늘 배웠으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 거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뜻입니다. A 또는 B라는 명제는 A가 아니면 B이다라는 명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 A 또는 B 또는 C. 이 또는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이렇게 그냥 나열하면 되고 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A 또는 B 또는 C인데 A가 아니면 B 아니면 C겠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그러면 C겠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해요. 요거.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 문제를 60점 맞는 사람이랑 70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몰라도 6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나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까지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봐드릴 건데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1번에 나와 있는 이 포괄적 선언문, 배제적 선언문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포괄적이다, 배제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설명드리면 선언지의 각 요소라는 건 이런 거 말해요. 선언이라는 건 여러분들 선택지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지. 얘를 골라도 되고 쟤를 골라도 돼. 자, 이 것에 나열된 이런 애들을 이제 이런 애들을 선언지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각 요소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을 때 이거를 포괄적 선언문이라고 하고 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어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다면 배제적인 선언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철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고 둘 다 키울 수도 있죠. 둘 다 키워도 되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는 강아지만 키우고 고양이는 키우지 않는 상황, 강아지는 키우지 않고 고양이만 키우는 상황, 강아지와 고양이를 둘 다 키우는 이런 3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해돼요? 자,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이 말이 이 3가지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는 안 키워 라는 정보가 있으면 어때요? 강아지를 안 키운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 요 3개 중에 요거로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 키운다 그러면 고양이를 키운다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아니야 라고 하면 고양이만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자, 여러분들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어떤가요? 강아지를 키우는 상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상황인데 고양이를 키운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죠.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냐 안 키우냐라는 이 정보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 그러면 고양이를 안 키우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뒤에서도 나오는데 포괄적 선언 긍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안 된다. 여러분들 뭐 취업 준비할 때 사기업 목표로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공기업 목표로 준비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들 사기업, 공기업 둘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 준비한다고 해서 사기업은 준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인데요. 벨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요 벨이라는 애는 강아지이거나 고양이야. 지금 어떤 특정한 애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강아지이거나 아니면 고양이겠죠. 얘가 강아지이기도 하고 언제는 고양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애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얘는 상황상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상 이 벨이라는 애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딱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죠? 둘 다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일 수 없는 요 상황을 둘 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배제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자,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강아지이면 고양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맞죠? 둘 다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제적인 선언에서는 이게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이냐 둘 다 가능하냐라는 거는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요. 저는 이번 여름 휴가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거예요. 둘 다 갈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1반이나 2반으로 배정받을 거예요. 내가 둘 다 배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하나만 딱 골라지는 거니까 문제 읽어보시면서 둘 다가 가능한 상황이냐 아니냐, 포괄적인 상황이냐 배제적인 상황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가장 하단 봅시다. 자, 또는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선언지를 부정할 때 어떻게 되냐. 선언문을 부정하면 연언이 돼요. 자, A 또는 B라는 게 아니면 둘 다 아니란 뜻이죠. 그쵸? A 또는 B라는 게 아니라면 둘 다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문을 부정하면 이걸 연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배 법칙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이 마이너스 부호가 얘네들한테 각각 적용돼서 이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개일 때 마찬가지이고요. 자, 동치인 명제 설명했었죠? 이 명제를 얘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부정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같은 명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지금도 설명했던 건데 A 또는 B를 이렇게 가원 명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A 또는 B예요. 근데 여러분들 A가 아니면 뭐예요? B겠죠? A가 아니면 B예요. 라는 이런 사고 과정을 그냥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가원 명제인 거예요. A 또는 B예요. B가 아니면 뭐죠? A잖아요. B가 아니면 A죠? 이거 두 개 대우 명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 명제를 가원 명제로 바꿀 때는 되게 편해요. 그냥 바꾸면 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근데 얘를 이렇게 가는 과정을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연언 명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요거까지 정리하고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연언 명제 선언이냐 연언이냐. 자,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그리고 라는 의미. 자, 이 뿔 모양. 자, 요 연산자를 쓰는 자, 이런 문장 연언문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는 A, B, C 모두, A, B 둘 다 이런 식의 문장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도 부정할 때 또는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선언이랑 연언은 약간 이렇게 양면이라고 동전의 양면처럼 약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얘를 부정하면 얘, 뒤집으면 얘. 선언을 부정하면 연언, 연언을 부정하면 선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보다는 그 밑에 있는 연원추가, 선원추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문제풀이에 많이 활용이 돼요. 자, 예시를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장마철에는 비도 오고 습도도 높아진다. 뭐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결론에 이 뒤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같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연원 추가라는 규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원 추가는 뭐예요? 비가 오면 산책을 하지 않아요. 눈이 와도 산책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산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뒤가 그리고고 앞이 또는이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이고 앞에가 또는이에요. 얘가 그리고가 된다거나 얘를 선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거꾸로 얘네는 자, 지금 이런 전제가 있으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얘네는 반대로 이런 전제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산책을 안 해요. 근데 밖에 비 오네? 산책 안 하겠죠? 눈이 와도 산책 안 하죠? 나눠서 봐도 돼요. 거꾸로 얘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달라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이런 전제가 있으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였는데 얘네들은 이 결론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히 연원과 선언을 활용하는 문제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제들로부터 이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보다는 결론의 형태로 문제에서 주어지되 이렇게 주어지면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두 개의 명제인 것처럼.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장마철은요? 장마철에 비가 오고요. 습도가 높아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앞에 거는 요거, 요 뒤에 건 요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하단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설명을 하고요. 저희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봅시다. 요거까지 딱 풀고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로 갑니다. 자,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턴 사원은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영국으로 여행을 간다. 자, 모든 인턴 사원은 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영국으로 간대요. 자,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전제 2번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가 여기는 인턴 사원이고 여기는 인턴 사원이 아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때가 있죠. 부정기호가 들어가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통일시켜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지만 애초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턴 사원은 미국에 가지 않는다. 좀 이렇게 똑같이 맞춰놓고 풀이를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인턴 사원은 미국에 안 간대. 인턴 사원 미국에 안 간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안 간대. 미국에 안 간대. 영국에 가겠죠? 모든 인턴 사원은 영국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자, 요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잘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유명한 약은 효과가 좋아요. 유명한 약은 효과가 좋거든요. 효과가 좋은 약은 입에 쓰대요. 입에 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전제 2번, 전제 1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얘는 미리 확인을 하면 정답이 1번이거든요. 1번이 정답인데 1번이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잘 봐봐요. 이게 된다는 건 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봐봐요. 유명한 약은요. 효과가 좋고요. 유명한 약은 입에 써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둘 다 합칠 수 있잖아요. 연원추가. 유명한 약은 입에도 쓰고 효과도 좋아. 둘 다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는 이제 자주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괜히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려서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많이 나오진 않는 유형이지만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볼 만한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8번까지 풀고 저희 쉬었다 가겠습니다.